KG 모빌리티한테 렉선 스포츠는 정말 중요한 차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차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토레스 다음으로 잘 팔리는 차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토레스 신차효과가 사라진 뒤에 렉선 스포츠가 풀체인지 되면 얘가 KG 모빌리티의 베스트 셀링카 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렉선 스포츠도 끝난다면 KG 모빌리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 상상하기도 싫을 것 같은데 이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다른 브랜드가 경쟁 모델을 출시한다는 전개가 가장 일반적인데, 문제는 이런 전개만 있는 게 아니란 거죠. 다른 회사에서 경쟁 모델을 출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제조 기업한테 이만큼 치명적인 게 없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그룹도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이기도 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픽업 트럭이 대세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무쏘 스포츠 같은 차들은 알아도 픽업 트럭이라는 명칭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했는데, 무쏘 스포츠를 거쳐서 액티언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그리고 렉선 스포츠까지 넘어오면서 픽업 트럭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열리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콜로라도, 레인저,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같은 수입 픽업 트럭도 들어오면서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픽업 트럭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접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는 풀사이즈 픽업 트럭인 GMC 시에라 같은 차들도 국내에 정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업 트럭은 포니 이후로 안 만들 것 같던 현대기아차도 픽업 트럭을 출시하거나 출시할 거라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KG 모빌리티 입장에선 섬뜩한 경고처럼 느껴졌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현대기아차의 신형 전기차들이 미국에서 힘들어졌다고 했던 이유가 뭔가요? 간단하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IRA를 만들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중국만 견제하는 게 아니라 자국우대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발전하면서 현대차그룹한테 불똥이 튀게 된 거잖아요.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호재인데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으면서 현대기아차한테는 또 다른 과제가 생긴 거죠. 왜냐면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니까요. 자,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경쟁 모델이 아니더라도 진출해 있는 다른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기업을 규제한다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규제가 추가되면서 이걸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죠. 지금 픽업트럭 시장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최근 들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에서 실시한 픽업트럭 5종의 충돌 테스트 결과가 좀 충격적인데요. 이미 유명한 차들입니다. 포드 레인저, 쉐보레 콜로라도, 지프 글래디에이터, 토요타 타코마, 닛산 프론티어, 이런 차들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뒷좌석 탑승자가 앞좌석 탑승자에 비해서 부상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IIHS에서 측면 충돌 테스트를 강화해서 안전성을 보강할 것을 요구했고, 보행자 안전성 문제도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렉선 스포츠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다면 안전 보강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NCAP이 신차 안전도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KNCAP에서 지금까지 픽업트럭 충돌 테스트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픽업트럭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팔아왔는데 충돌 테스트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게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마 렉선 스포츠 뒷좌석 앉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딘가 굉장히 불편해서 사고 나면 많이 아프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 국토부에서 픽업트럭이 충돌 안전 테스트를 의무화하겠다고 선언해버리면 당장 KG 모빌리티한테는 곤란해지는 겁니다. 만약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안전도가 최악으로 나와버리면 판매량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이건 경쟁 모델에 있어서 판매량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국가적으로 어떠한 규제를 시행해버리거나 하는 것도 회사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은 다음 세대기체 모델이 출시되고 얼마 안 있다가 이런 규제가 시행되는 겁니다. 테스트 결과가 안 좋게 나와버리는 게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얘기가 필요하다는 건데, 제가 생각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대기아차를 대놓고 경쟁 상대로 선언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전략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서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현대차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왜 잘 나가는 회사들을 지목하면서 라이벌이자 목표로 삼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제네시스가 벤츠나 BM을 이런 식으로 지목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건 뒤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KG 모빌리티도 전략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재정의가 아니라 아예 이런 차원의 시각은 처음 다루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KG 모빌리티가 지금 상황에서 글로벌 제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제조사라 함은 토요타 그룹, 폭스바겐 그룹, 현대차 그룹, 제너럴 모터스, 포드, 테슬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 회사들 특징이 뭔가요? 자국에서 잘 팔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시장에서도 1위를 하거나 하는 말 그대로 글로벌 단위로 잘 나가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신차를 발표하거나 신기술을 발표하면 그게 뉴스가 되고 새로운
새로운 방향성이 되기도 하고요. KG 모빌리티가 이런 회사가 될 수 있냐 이겁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은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글로벌 제조사가 아니면 망하는 건가요? 이건 또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대체 그놈의 정체성이 뭔지 저는 도통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용자의 정체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말이 설명이 됐죠. 그런데 이제는 이 말이 오히려 KG 모빌리티를 가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정체성이라는 게 지금도 통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뭐 디자인은 지금도 정통 지프처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가능하고 지금은 불가능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현대차보다 비싸면 안 통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디젤 엔진과 고배기량 가솔린 엔진도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쌍용차 하면 고배기량 가솔린 엔진이나 힘 좋은 디젤 엔진이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라인업은 출시될 수가 없죠. KG 모빌리티도 디젤 엔진은 신차에는 아예 넣지를 않잖아요. 그렇다고 6기통 가솔린 엔진을 창고에서 다시 꺼내오자니 이미 그동안 많이 바뀌어버린 환경 규제와 효율 기준을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되냐? 이것도 아니죠. 전기차는 만들긴 하지만 순수 우리 기술이 아니라는 게 걸리고요. 왜냐면 이건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최악의 상황에 비아드랑 더 이상 협업 관계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KG 모빌리티한테 남는 전기차 기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용차의 정체성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좋은 점들을 계승해서 새로운 미래를 기획해 나가야 하는데 아직은 그 추진력이 안 보이는 게 사실이란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글로벌 제조사가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말 그대로 코리안 지프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약간 그런 거죠. 일본차 브랜드 중에서도 일본에서만 좀 유명하고 잘 나가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동차 마니아가 아니면 잘 모르는 브랜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즈오카 같은 브랜드들 있죠. 얘도 사실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산하에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글로벌 제조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스즈키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스즈키 같은 브랜드가 KG 모빌리티가 따라가야 할 브랜드라고 봅니다. 스즈키가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토요타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고 미국에서는 또 오토바이로 유명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도에서는 또 인기가 좋습니다. 인도 승용차 시장의 지배자로 불릴 때도 있었고 현지 브랜드인 타타 자동차보다도 점유율이 높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KG 모빌리티랑 닮은 점이 많습니다. 쌍용차 시절에 벤츠와 협력했던 것처럼 스즈키는 GM이랑 협력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 KG 모빌리티도 현대차로 부품을 협력 개념으로 쓰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렉선에 들어가는 8단 자동 변속기인데 스즈키는 일본의 거대 기업인 토요타와 협력을 맺으면서 2019년부터 팀 토요타 체제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토요타가 인수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개념으로 자본 제휴를 맺은 거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연구 개발비가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본 제휴 기업들끼리는 핵심 첨단 기술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구 개발비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개발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거대 기업들도 그룹 개념이 아니라 아예 연합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차량 설계나 생산같이 돈이 많이 드는 건 자본적으로 지원하고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연합 체계를 늘려가면서 자국 기업을 살리고 국가별로 특화된 브랜드로 공략을 해서 시장을 잠식하고 이런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KG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일단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한계도 뚜렷합니다. 특히 독자 기술을 개발해서 변화해가는 시장에 맞춰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참고하는 게 좋을까 하고 자료를 많이 찾아보다가 스즈키가 떠오른 겁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소개하고 싶었고요. 무엇보다 스즈키와 구조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이미 꽤 많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중국 회사라던가 다른 외국 자본 기업이 힘을 빌리는 것보단 이런 연합 체계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해서 KG 모빌리티가 현대차그룹한테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인수 개념하고는 완전 다른 거라서 자국 기업 및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브랜드 치고 자국 시장에서의 기반이 없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진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현대차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회사가 어떻게든 빨리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미국이랑 유럽 같은 큰 단위의 글로벌 시장을 이미 잠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남아나 아시안 시장은 KG 모빌리티의 무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시장들은 자국 브랜드가 없거나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잠식하기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이런 새로운 전략들이 있어야 진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